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세 번째 패널입니다. 글로벌 가버넌스를 주제로 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9차 전략 포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이말로 저희가 글로벌 가버넌스를 주제로 다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함시킨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가버넌스가 전 세계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 유엔이 글로벌 가버넌스의 그러한 제도로서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그러한 상임이사국 5개국 간의 그러한 경쟁 의식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가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CSI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2020년 이후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어도 14개를 비토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 5개 정도는 중국에서 방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나 WTO 같은 다른 다자기구는 또 이런 글로벌 가버넌스 역할을 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에 다시 쿼드, 오커스 물론 이러한 것은 직능에 기반한 그러한 기구이고 그러니까 글로벌 가버넌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협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패널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이 국제 시스템상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러니까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양쪽을 다 이렇게 어부지리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 기구로서 유엔의 공백 상태인 데 있어서 물론 새로운 유엔이 되지는 않겠지만은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유사 입장국 그리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 질서를 강화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것을 준거 기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의 해온 역할을 우선 강조해보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에서 한국의 역할을 영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래프를 가져오는 걸 빠뜨렸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과 했었던 협력, 미국, 인도, 일본, 호주, 한국의 이러한 협력이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연결하는 선은 있었지만 한국을 연결하는 선은 없었던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런 박진 장관님 덕분에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토, IP4라든지 인태적 4개국 그리고 G7이라든지 아니면 안보, 협력, 광물 파트너십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널에서는 한국의 역할, 특히 글로벌 가버넌스 이러한 그 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네 분을 모셨는데요. 그분들의 양력은 이미 폴더에 있긴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는 이제 캐틀 월시고요. CSIS의 글로벌 식량물 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그 전에는 국가 안보를 포함한 전 세계 식량물 물 불안정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글로벌 물 안보 정책, 미국 글로벌 식량 안보 정책, CSI 합류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12년 그냥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옆에는 소개할 필요가 없죠. 박진 전 외교 통상부 장관이십니다. 박진 전 장관님에 대해서는 물론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소개가 따로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신하 박사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시고요.
또 대한민국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트 윌리엄스입니다. 에이켄kam프 로펌의 파트너이고요. 백악관에서 대통령 국제경제 담당 부부장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 G7, G20 그 셜파로 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얘기 행정부 때요. 네, 그러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요. 박진 외교부 장관님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장관님 재임 시절에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개념의 기원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 실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 개념 아래 글로벌 가버넌스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많은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국 역할을 모시고 글로벌 가버넌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1년과 22년 때 대선을 준비했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을 준비했을 때 그때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습니다. 어떤 외교정책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할 것인가? 정치적 이론, 즉 중추국가라는 그러한 이론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이게 100여 년 전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정적인 전문가인 맥킨더가 처음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더 개발되었고 국제 정치 연구 분야에서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중추국가라는 개념은 한국을 보게 되면은 한국은 강대에 둘러싸인 국가이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 70년대 걸쳐서 새우가 급속한 성장을 했었고 80년대는 돌핀이 돌고래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그리고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냥하고 외교를 중재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고래들 사이에 이런 외교를 중재하는 그러한 돌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인식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고래가 이제는 고래가 되었습니다. 라멘 파책파르도가 쓴 있지 않습니까? 새우에서 고래까지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좋은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야말로 한국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잘 캡처한 그런 책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자유, 번영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자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중국 그리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며 한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 신장을 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민들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그 한반도의 분단이 자유가 있는 국가가 자유가 없는 국가를 극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할 때는 매일같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국가는 한국보다 더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미사일과 핵 위협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가 없고 가짜 평화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번영과에 있어서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해서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전이 종전되고 3년 후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지금 현재는 1인당 캐피탈가 36,000달러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GDP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은 500배 정도 지난 70년간에 걸쳐서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온 국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제 발전과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 그리고 평화에 대한 추구를 다른 나라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 그래서 GPS는 물론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런 동의명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토니 블링컨 장관님과 미팅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GP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GPS라는 거 제가 좀 빌리고 싶은데요라고 블링컨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인정을 준다면 빌려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GPS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또한 이 GPS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그리고 AI와 그리고 글로벌 헬스에서 저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글로벌 사안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윤 대통령 하에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국가가 당연히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민주주의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식민주의를 거쳤고 또한 저희는 권위주의적인 정부도 겪었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적으로 권한이 이양이 되었으며 지금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활동적인 그러한 민주주의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은 국가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5개 국가로부터 저희는 20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례 회의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고 또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혁명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도래하고 있고요. 헨리 켄선지와 에릭 스미스가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인데요. AI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인류에게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혜택, 효율성 그리고 어마어마한 메모리 역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단백질 구조까지 예측을 해서 새로운 여기에 대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하지만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계가 발전할 경우에 인류를 이론적으로는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AI 개발에 있어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국제적인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침과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AI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감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대한 AI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에는 헤이그 네덜란드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러 가지 행동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위한 블루프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한국은 굉장히 간절하게 좋은 품질의 백신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요. 그래서 저 자신도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에 백신 수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잉여의 백신을 저희한테 먼저 제공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자를 쳐서 갚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백신의 수합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도스의 얀센 백신을 한국에 제공을 하고 또 한국 군에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국은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 AI, 그리고 글로벌 헬스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글로벌 과제들을 저희는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다자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 의지를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평화,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제2기에서도 저희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공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 대사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로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 집중을 해오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국제사회 동조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한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자로서의 역할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다자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첫 번째 국제인권 국제협력 대사로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년 안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인권이란 스위치 자체가 꺼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년 동안의 공백 기간 이후에 사실 많은 미디어에 관심을 받으면서 제가 두 번째 대사로 취임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자리를 비워서 김성환 실장님께 전 실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저한테 저의 이러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이제 NGO를 컨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앞으로 제가 2년 동안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NGO가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적인 동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정말 좋았었고 정말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꽤 우호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런 동맹이 좋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증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도 좋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세안과 그리고 일부 다른 나토 그리고 유럽 등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국제화에 있어서 이 인권 관련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사실 이제 현재 지금 개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의 이런 인권과 이런 안보라는 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고위급 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장관이라면 이런 분들께서 계속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한 유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동면전의 양면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빅터 차 박사님 등이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한테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글과 저서들을 함께 출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김정은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북한에서 이신환연이라고 해서 마녀라고 저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게 굉장히 큰 감정적인 자극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해킹 시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제가 민간용을 사용한 노트북을 2번이나 사실 바꾸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격이 줄리 터너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리 터너님께서 제가 임명되고 7개월 후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터너 특성님께서는 1월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11월, 1월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임명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줄리 터너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삶하셔야 됐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지금 저 다음으로 하실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NGO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외교통사부 측에도 이런 컨퍼런스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유엔에서 제 임기가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겹쳤는데요.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여기 대해서 예를 들면은 베네수엘라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이렇게 제재를 피해가는 국가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또한 흥미로운 것이 중국도 여기에 대한 개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주권의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글로벌 균형자 역할이라든지 리더십 역할을 하려고 러시아에 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지난 4월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부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로 15년간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논의가 특히 미국, 일본, 한국 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 저희 세 국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만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국가와 많은 국가들이 같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안보리 밖에서도 계속 유엔 내에서 계속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 유엔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트 캠벨 부장관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지난 10월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또 도와주었는데요. 그래서 11개의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같이
이러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UN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멤버십을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함을 하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항상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성이 또한 의무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제 최초의 이 3자 회담, 이 한미일 3자 회담이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 또한 커트 캠벨님께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커트 캠벨 부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고 이런 두 가지 이노베이션을 더 추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3자 회의를 통해서 저희 회의를 트럼프 재집권 전에 저희가 제도화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북자 문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북한 인권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의 시대에서 이제 거래의 시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는데도 좀 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합니다. 즉 저희가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없을 경우에는 더 많은 불안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인 분쟁이 1930년대 중반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7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플랫폼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책임 있는 리더십을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빅터 차님과 전 햄리님께 소장님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런 G7 플러스를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장을 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7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를 공공선을 제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입장과는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리고 또 중국은 자신네가 좀 더 글로벌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더십 역할을 포기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선의 제공자로서 역할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중국이 그 역할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것이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가치를 저해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란 중진국, 한국과 호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중에 G7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다른 전 세계적인 위기도 G7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 성명서를 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또 G7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내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다음은 크리트와 케이틀린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리트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이제 G7과 G20 두 개 중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의 요직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G7과 G20이 글로벌 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 개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주 G20이 브라질에서 이제 개최가 될 텐데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D10, 그러니까 보리 존슨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뭐 코비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는데요. 트럼프 일기에서 G7과 G2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D1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한다. 이런 우려가 나는데요. 사람들 리더십을 하고 할 때는 리더십이라는 건 나가서 뭔가를 하고 다른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가 오랫동안에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G7, G20, UN, WTO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관들도 우리의 임무를 달성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설립 초기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WTO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WTO라는 것은 한 30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일한 타자 그런 기구로서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것을 많이 달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규칙을 채택하거나 디지털이나 아니면 기후변화 그리고 비시장 이런 원칙 같은 것에 대처하는 그러한 규칙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WTO 리더십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랫동안에 이런 국제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더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생각합니다. G7과 G20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그 전에 검토를 했었고 또 검토를 해야 될 거 생각하는데요. G20에는 굉장히 너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고 고차원적인 그런 야심찬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 또 다른 국가들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민주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G7이 훨씬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시즌 행정부에서는 G7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재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G7을 바꿔서 제가 먼저 말한 것은 한국에도 G7 가입하라고 할 겁니다. 이 G7의 새로운 시각을 도입을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유럽적 의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지금 유럽 쪽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호주, 한국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개도국에서도 좀 약간 시각을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유사 입장국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역할.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런 국제기구들을 약간 왜곡시켜서 이런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저해하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또 G7은 보다 야심차고 그리고 차원이 높은 기구로서 우리가 WTO나 아니면 UN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이트 감사합니다. 케이틀린. 네, 지금 크레이트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G7과 G20에 이러한 그 셜파라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G7과 G20의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서 무척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G7이 전 세계 글로벌 가버넌스의 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G7과 G20은 여러 가지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뭐 협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회원국들이 합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규범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7과 G20은 시간 지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G7에 있어서는요. 제가 NSC에서는 클린턴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지난 G7의 미국 의장 권수이 2020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행정부에서는 G7을 정말 면밀히 검토했었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지난 수십 년간 걸쳐서 그랬던 것처럼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들여다봤었습니다. 어젠다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그 구성 같은 것을 봤었고 당시에는 행정부에서 G7의 이력을 보고 이것은 정말 작은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 그리고 재무적인 정부 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위기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정치 그리고 그 외 다른 이슈들도 다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G7의 포커스를 2020년 이후에는 굉장히 좁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젠다를 또 약간 스트림라인해서 매년도 그렇지만 강요회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년 여러 미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 같은 것도 좀 더 단수할 것입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의 성명서뿐만 아니라 강요 회의의 결과, 그 외 다른 회의의 결과 이런 것도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G7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그 세계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의 경제 그리고 정치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었던 것이고 G7 그때 당시에는 G7이 유럽 중심으로 구축했었는데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EC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투표가 앞으로도 트럼프 2기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터 케이틀랜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유럽의 헤게모니, G7에서 유럽의 헤게모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에 있어서요. 물론 이건 합의체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G7 같은 이런 기구를 6개, 7개의 6개국, 7개국의 EC라든지 이런 6국가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G7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이 굉장히 유럽에 치중한 그런 안건이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0년대 G7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현재와는 달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0% 이상의 GDP를 대변했으면 지금 현재는 40%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훨씬 캐틀린이 저보다 발언을 해준 것 같은데요. 네, 현실은 트럼프 당선자가 물론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지만 또 약간 결혼을 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이 건설적으로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약간 구성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유럽도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멤버를 축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G7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리적인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G7의 구성물, 멤버 구성을 바꾸는 데는 저희도 오픈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위험도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뭐 성명서라든지 이런 문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여러 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의미가 없고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서너 가지 이러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상설 계속해서 지르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상식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이 또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고 경제 안보 그리고 국가적인 안보 간의 이러한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케이틀린. 네, 어려운 질문이셨는데 이 멤버십과 관련해서는요. 이것 관련해서는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는 것, 축출하는 것, 제거하는 것보다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는 것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G7이라는 규범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구는 뭐 G7을 이렇게 개최했을 때 누구는 뭐 초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7은 27년도에 미국이 다시 의장국이 되게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대화 협상 테이블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두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박 장관님과 이 대사님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G7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태 지역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런 클레인께서 얘기를 하기를 저희를 위해서 아닌 완전히 다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G7이 확장을 해서 호주, 한국을 포함해야 되는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박 장관님 왜 한국이 G7에 가입이 돼야 되는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질문은 사실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G7 국가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G7 리더스 미팅에서 협의된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G7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한국한테는 민감한 부분들,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외교부 장관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G7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요. 네, 제가 사실 G7 국가의 모든 외교부 장관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고 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가 긍정이었고 어느 국가가 부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뭐 상상은 가능하실 텐데요. 한국이 이제 G7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고려하는 이유, G7 플러스 외교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가입하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이 그러한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런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 법치 이런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권위주의 결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많은 부분 이러한 민주주의
국제 질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G7을 가입하게 된다면 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민주주의를 위한 지금 정상회담을 저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 7년간, 70년간 500배 GDP가 성장했습니다. 제 인생에 걸쳐서 그 소득이 50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대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입니다. 몇 가지 수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대 경제 강국이고 9대 에너지 소비국이고 9대 UN 공여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UN을 10년간 이끌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8대 방산 수출 국가이고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그리고 또한 우주 기술에 있어서는 전 세계 7위이고, 저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나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참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다누리라는 저희 자주적인 달 위성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대 군사 강국이고 6대 핵 원자력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5대 모빌 프로덕션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의 이러한 경쟁력에 있어서 5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침투율, 그리고 이러한 특허 보유에 있어서 저희는 4대 강국입니다. 저희는 제조 경쟁력에서 3위이고, 그리고 R&D에 있어서 저희 지출이 R&D per GDP 대비 R&D로 이스라엘 다음 2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산업 로봇이 최대 숫자입니다. 이것은 10만 명의 노동자당 932개의 산업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여기서 300개대라는 것은, 이것은 한국이 글로벌 평균보다 1.7배 높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 인덱스에서 1위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서 또 1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달러인데요. 이것은 지금 일본을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요. 최초로 한국의 GNI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제적인 역량 측면에 있어서 한국은 이러한 국제 번영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에 이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인 리더십을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헬스, 그리고 산업 개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교와 ODA,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런 공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저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탄약에 이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기에 대해서 파병하여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국에는 이러한 첨단 군사 기술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그래서 더욱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한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G7에 가입을 한다면 제 생각에 의심의 여지 없이 G7의 비전과 철학에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G7 가입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2기가 이 메시지를 받아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으로서 같이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사님께도 동일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장관님께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 한국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도 드린다면 하지만 분명히 책임이 또 있죠. G7 국가가 되면 따르는 책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셔르파 하셨던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G7에서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그러한 비공식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런 것들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런 터킹 포인트를 읽고 스크립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G7이나 APEC에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안 된다고 혹시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한국은 그러면 훨씬 더 주저할 것 같은데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보다 일부 공동 행동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중국 뭐 경제에 대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주저하지 않을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 한국이 많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요. 이런 것을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회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 뭐 프랑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 대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재무적인 제재와 수출 통제를 러시아에 최초로 부과한 국가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러한 제재 등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G7에 가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G7 국가들과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인 외교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박 전 장관님께서 여기 대해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빅터 차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 해주시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뭐 체제 전환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 이거에 대한 균형의 문제일 텐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드릴 수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한국이 이 G7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윤 정부 하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어떤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국에서 다음에 정권을 잡던지와 관계가 없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로버트 헤이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전후에서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만들어진 좋은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맹국과 파트너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국, 호주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어떤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와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런 IP4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캐나다, 독일 등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한국과 호주가 만약 추가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통합되어서 G7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양자 또는 다자적인 체제를 통해서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IP4라든지 이러한 테크적인 강점을 가진 국가들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식의 마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다시 더 좋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건데요. 중국에서는 우선은 굉장히 선의가 있는 그러한 국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선 강대국 정점에 이른 다음에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굉장히 공수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G7이야말로 유일한 그런 자생력이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플랫폼을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와 한국이 여기 합류하게 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위기에 있을 때는 LIO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LIO를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유 이런 국제적인 그러한 질서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이기에서는 이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G7에 갈박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미국과 그리고 트럼프 이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후 변화 격차 그리고 발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몸주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었는가를 구체화한다라고 한다면 G7 회원국들에게도 우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의 그런 역할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G6나 G7에 대해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클린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또 케이틀린도
이 어젠다를 좀 간소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보 중심 그리고 경제 안보 이야기를 할 때는 G7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또 호주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회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경제 안보 그리고 중국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한국은 또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G7의 형국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요. 네, 브리킨스 인스티튜션에 있는 앤드류입니다. 네, 여러분 발언 감사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G7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미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몸을 사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유럽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긴장관계 특히나 경제 문제에서는 긴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시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러한 이런 기구가 전혀 필요가 없다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이제 쇼파로서 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G7의 중요성을 그리고 역할을 인식하고 계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미팅에 가는 거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생산적인 회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다가오지 않을 그런 이유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이 원하는 그런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을 대중국 입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과 같이 하는 것, 대중국과의 문제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이 문턱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 동맹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독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브레튼 우즈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범 같은 것을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 10%에 대한 그런 추가 과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분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를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못 썼고 71년도 거쳤고요. 그리고 WTO 같은 세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기구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것을 부담을 공유하거나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공유라는 것은 미국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가는 동맹들이 함께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집단적인 안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처음에는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 세계 질서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도 모두 도움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케이틀린 G7의 결과 그리고 오늘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
캐나다 G7 정상회담 매격이 2018년도에 열렸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기에서 세계 이명이 집중이 되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정상들이 그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은 무척 흥미롭게 생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화, 특히나 그러한 긴밀한 대화 같은 것,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G7 그리고 G20 특히 G7에 있어서 협상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원국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느 국가를 초대할 것인가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실효 회원 국가들이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G7을 차라리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봐야 될 텐데요. 한국은 이미 그 물망에 나와 있고 작년에 히로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참여를 했었고 굉장히 생산적으로 그리고 축 터놓고 이렇게 협상을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락키 산맥에서 6월 달에 굉장히 좋은 곳에서 열리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G7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 자기시다고 생각하고 2027년 미국이 의장국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라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바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G7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그 대화를 마치기 좋은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